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한 북한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12일쯤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하고 의료진도 배치했습니다.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을 선거농단으로 규정하고 김만배 신앙림 씨의 사전 공모 정황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당이 배후설을 제기하며 맹공에 나서자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내 숨졌습니다. 앞서 근무한 학교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지방선거를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짜 선거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서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같은 날 내부 결속용 행사로 열병식을 치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치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열병식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인 2021년 9월 9일 북한은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우리의 예비군격인 노동저기군과 교도대, 경찰 성격의 사회안전군 등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17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성과 30세 이하의 여성으로 구성된 노동저기군은 570여만 명에 이릅니다. 당시 재래식 무기 외에 전략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 열병식도 국방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내부 결속용 행사로 치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가 정권 수립 75주년으로 북한이 중요시하는 5년마다 돌아오는 정주년인 만큼 전술핵 잠수함 등을 거론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열병식보다 더 관심을 끄는 건 열병식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지 여부입니다. 내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례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첨단 핵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과의 연합훈련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북러가 한층 밀착하는 양상입니다. 북한은 이를 핵 고도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관측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포럼 참석이 확인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일 현지에 도착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는 북한을 포함해 1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연해주 주정부는 장구어칭 부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끈다고 밝혔지만 북한 측 단장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장 부총리의 참석만 확인했습니다. 张国清副总理将赴俄出席东方经济论坛框架下有关活动，并会见俄方有关领导人。中方期待通过此访，同俄方一道落实好两国领导人达成的共识。 현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11일 방문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해 리무진으로 갈아탄 뒤 포럼 장소인 극동연방대학교로 이동하는 일정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정대로 김 위원장이 방문할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하루 앞서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발표된 푸틴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면 북러 정상회담은 오는 12일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 앞서 북한 측 선발대가 현지에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4월 2박 3일 동안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려 무기 거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히면서 2년여 전 8차 당대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내부 식량난이나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일관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입니다. 핵무기 소형화와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 미사일과 군사정찰 위성, 핵 잠수함 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이 가운데 핵무기 소형화는 지난 3월 공개한 화산 31이 대표적입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에이테크스로 불리는 신형 전술미사일. 최근에는 전략 순항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수단은 마무리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과시했습니다. 초대형 핵탄두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이 꼽힙니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지난해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나서며 개발에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또 평균 속도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1년 9월 첫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연속 발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2차례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은 다음 달 재발사를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전술핵 잠수함 건조를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소종 및 수상 전력의 현대성을 계속 제고해 나가며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전략 전술적 구상을 천명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초부터 중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 발사와 핵실험에 이어 12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이듬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비핵화 대화에도 나섰지만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도 자신들의 2차 핵 국방력 강화가 완성될 때까지 한미의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며 다양한 핵무력 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첫 전술핵 잠수함을 공개했지만 구식 장비를 억지로 개조한 수준이어서 정상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잠수함 기술을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과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대규모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 민간 위성은 진수식이 끝난 다음 날 심포조선소 앞에 정박해 있는 잠수함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는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해군의 전술급 작전 능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확대, 증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잠수함의 완성도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인 워조는 옛 소련의 재래식 잠수함을 기괴하게 개조했다며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특히 몸집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발사구 10개를 장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워조는 이런 잠수함은 매우 심한 소음을 내서 부두를 떠나는 순간부터 추적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의 잠수함 기술을 원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ummit with Putin, with all these other bells and whistles around it, including munitions, maybe help on military satellites, maybe help on submarines, maybe help on missiles. That I think is one piece. 백악관이 북한의 무기 공급을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사면 우크라이나도 항공 무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 소환 조사는 올해만 5번째입니다.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와 함께 의료진을 대기시키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합니다. 지난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지 3주 만으로 이 대표의 올해 5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2차례 줄다리기 끝에 결국 검찰이 제시한 기한 안에 조사받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앞서 다른 의혹과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 의혹 혐의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밤늦게까지 조사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열흘 차인 점을 감안해 핵심 질문을 압축한 질문지도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5층 조사실 앞에 의료진을 배치하고 구급차도 청사 앞에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선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옥중 편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떠한 관련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소속 변호인 선임 직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진술 왜곡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의 도지사 방북 추진 공문 등 그동안 확보한 다양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지만 단식에 따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재작년 이 대표에게 1억 5천만 원대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 하루 만에 대장동 재판에 나왔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선거농단으로 규정한 검찰은 김 씨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사전 공모 정황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개월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하루 만입니다.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석방 당시와 달리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커피를 타줬다는 게 결국엔 누가 타줬다는 건지 그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위 인터뷰였던 걸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번 사건을 대선 개입, 선거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와 한 인터뷰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시점에 주목합니다. 막판까지 초박빙이었던 양강구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라면 대선 직전 보도가 이뤄진 배경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배후 세력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14시간 조사를 받은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 씨나 뉴스타파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고 의도성을 부인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콘텐츠나 보도나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녹음 파일만 제공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혼맥지도 3권을 1억 6,500만 원에 산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주장대로라면 15년 만에 만나 스스럼 없이 책 3권을 거액에 계약했다는 건데 허위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게 검찰 시각입니다. 그 정도 가치 있는 책이고 돈도 숨김없이 계좌로 오갔다며 검은 뒷거래가 아니라는 이들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구축하는 게 검찰의 과제입니다.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 석방된 김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스스로 번복한 것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인터뷰의 허위성을 사실상 인정한 김 씨가 허풍에 불과했다고 주장할 경우 의도적으로 대선 개입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검찰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 받은 녹취록을 일부 발췌, 편집해 보도하는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나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도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내야 할 부분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 추진에 대해 윤 대통령이 현재 여건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충원을 해본 적 있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신호라고 국민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여권은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치밀하게 기획된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정, 경, 검, 은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도 꾸렸습니다. 대장동 사건 몸통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꾸려던 시도인 만큼 뒷배에 민주당이 있다는 걸 밝히겠다는 겁니다. 허위 인터뷰의 수혜자인 민주당은 오히려 국정남맥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라며 그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에 맞불을 놨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그들의 진영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비리 사건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여당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지난 대선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0.73%포인트 차이 초박빙 승부로 결론난 만큼 가짜뉴스로 자칫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모든 의혹을 덮어씌키게 되는 정치적인 이득을 고스란히 민주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민주당도 뉴스타파 그리고 인용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여당의 고발을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검찰 등이 한 통속이 되어 야당은 물론이니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만을 골라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쟁점 현안과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수세적이란 분석도 적잖은데 국민의힘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의석수 열세인 여당 입장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여론 주도권을 쥘 절호의 기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승리로 끝난 대선 이슈를 다시 꺼내든 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입니다. 이념적으로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데도 내년 총선에서 정권 견제에 힘이 더 실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 여당으로선 곱씹어볼 지점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따지는 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다만 정치권이 앞을 내다보고 민생을 챙기기보단 뒤만 돌아보고 정쟁에 매진한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가 된 내외부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서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희림 신임 위원장은 취임식을 대신해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짜뉴스가 이미 확산한 뒤에는 막을 길이 전혀 없다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심각한 가짜뉴스의 경우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관과 최상병 사건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대여 공세에 나선 야권 인사들의 발언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금기시되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 등 여야의 극한 대치 전국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미쳤잖아요 그 양반. 요 발언은 좀 너무 과한. 아니 제가 한 거니까 그분이야말로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것 같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가 아니냐고 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서도 가시돋친 비난이 날아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역사관이라든가 친일 문제라든가 이념 문제라든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국민의힘 역시 거친 표현으로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위기를 돌파하고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내란 선동의 작태를 중단하고 부디 이성을 회복해서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건 흔한 모습이지만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여의도 화법마저 덩달아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하면 여당 대표가 가기도 하고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말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거의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야의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던 내부 갈등을 일단 수면 아래로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격한 말들과 단식 등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 내년 총선에서 무당층과 중도층 민심에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차는 미쳐가지고 지가 막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원인 규명을 하려다 보니 제조사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가 미친 거거든요. 책임은 국과수가 있는 겁니다.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주범인 간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빼돌린 회사 돈만 1,300억 원대에 이르는데 은신처에선 금괴와 현금 따발이 쏟아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김치통. 열어보니 현금 따발과 수표 뭉치가 발견됩니다. 침대 밑에서는 금괴가 잔뜩 든 가방이, 집안 곳곳에서는 새것 같은 명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가 서울 강남 등 은신처로 삼은 오피스텔 3곳에 숨겨둔 것들입니다.
1kg짜리 금괴 101개와 현금 45억 원, 미화와 상품권까지 그 값어치만 무려 147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가 본격화하자 도주를 위해 세탁해 숨겨둔 일부 자금일 뿐 7년 동안 이 씨가 빼돌린 회사 돈은 모두 1,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위조해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원을 빼돌리고 다른 시행사 2곳은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위조해 또다시 688억 원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이 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횡령한 돈을 일부 메꿔 실제 은행 측 피해는 500억여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남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이 씨의 추가 횡령 범행은 물론 함께 구속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축산농가의 불법 배출을 막아야 할 분뇨 재활용업체 대표가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다가 처음으로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무단 배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변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을 매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발 350m 중산간지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인데 바위를 들어보니 땅에서 뿌연 액체가 새어나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걷어내자 더 많은 양의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고 하천을 매립한 혐의로 분뇨 재활용 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3월 가축 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분뇨가 흘러들어간 하천 200여 제곱미터를 묻어버린 겁니다. 적발된 업체는 무단 배출된 가축 분뇨를 은폐하기 위해 주변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사실도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무단 배출한 가축 분뇨는 오염수 원액 그대로였습니다. 재활용 업체는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 분뇨를 4개월 처리 공정을 거친 뒤 액체 비료로 자원화해 초지에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수거된 분뇨는 처리 과정 없이 불과 1시간 만에 무단으로 살포됐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년 동안 실제 용량의 2배가 넘는 8만 9천여 톤을 불법 처리,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분뇨 1,500톤을 무단 살포했고 이를 통해 억대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 20여 곳 가운데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경찰이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가축 분뇨를 오랫동안 불법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 특성상 인과관계 규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크레인을 통한 현장 검증, 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범죄를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 분뇨 무단 배출과 산지와 하천 등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재활용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축산농가의 분뇨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뇨 재활용 업체가 오히려 법망을 피해 불법 행위를 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어린 아들을 제주에 버린 중국인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활고로 힘들어하던 아이 아버지는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한 남성이 건물 기둥 뒤에서 몸을 수그려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몸을 세워 다른 곳으로 가다 기둥으로 돌아와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남성은 중국인 30대 남성 A씨로 지난달 25일 9살 아들 B군을 제주의 한 공원에 놔두고 사라졌습니다. 1시간 뒤 일어난 B군은 아버지인 A씨가 안 보이자 울면서 애타게 이곳저곳을 돌며 찾습니다. 이런 모습을 서귀포시청 공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노숙하던 부자를 목격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안 보이면 아이가 불안해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잠깐 눈앞에 안 보였을 게 아이가 계속 불안해하고 되게 초조해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다음 날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는 입국 전부터
아들에게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여러 번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이제 좀 여기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그 좋은 한국 가서 좀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를 계속 암시를 계속 표현을 하고 아이한테도 주지시켰던 걸로. A씨 부자는 지난달 14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에 왔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A씨는 아들을 맡길 보호시설을 찾아다녔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A씨는 남긴 편지에서 자신은 실패한 아버지이고 생활고 등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아니라며 아이가 한국 가정 등에서 자라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아들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지난 7일 중국에 있는 친척집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요소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 수출 통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그런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국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 지시로 비료업체 일부가 신규 수출 계약을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요소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또 한 번 2년 전처럼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소는 비료용과 차량용, 산업용으로 나뉘는데 외신이 보도한 건 비료용입니다. 정부는 확인 결과 지난 2일 중국 비료업체가 수출 물량 축소를 발표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수출 통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겨울 밀농사로 가을에 요소 수요가 느는데 최근 인도에서 대량 수입하면서 가격이 뛰자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연쇄작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중국하고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비료용 요소 수입 물량을 보면 카타르가 41%를 차지하는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중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비중은 2년 전 65%에서 17%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비축 상환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료용 요소 원자재의 경우 올해 예상 소요량 38만 6천 톤 가운데 77%가 넘게 확보됐고 가격도 안정화돼 연말까지 모두 수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완제품 재고량도 25만 9천 톤으로 연말까지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파동이 발생한 차량용 요소수는 국내에 2달분이 비축돼 있고 수입 대체선도 확보돼 있어 위기 발생 시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차량용과 산업용 요소의 경우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90.2%에 이르러 수입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달고 짠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음식을 할 때마다 지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저염 저당 조리법으로 만드는 맛있는 도시락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고기에 채소까지 요리에 쓸 재료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여느 요리 경연대회 풍경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조금은 특별한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소금과 설탕을 적게 쓰면서도 누가 맛있는 도시락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평가 대상입니다. 도시락으로 적합한 메뉴인지 평가를 하는 것과 또 시식을 해보고 당류와 나트륨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어울리는 맛인지. 도시락인 만큼 시간이 조금 흘러도 여전히 맛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제한 시간 50분 안에 만든 최우수 도시락상은 새우 콥샐러드와 시금치 닭볶음탕을 만든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소금 대신 강황을, 설탕 대신 요거트와 양파를 소스로 활용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어린이 급식에서 저염 저당을 활용했던 것처럼 성인용 음식에 접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물 요리와 김치, 장류를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나트륨 섭취는 10년 전보다 크게 떨어져 3,000mg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권고보다 아직 1.5배에 달해 사회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사망과 장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트륨 당류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등 만성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을 줄인 제품, 나트륨을 줄인 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대회 본선에 올라온 12개 팀의 도시락 조리법은 책자로 만들어져 전국 보건소에 배포되며 인터넷 서점에서 무료 전자도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손수 만든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AS가 안 된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강원도 횡성에 본사를 두고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인데요. 심각한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배달용 소형 전기차를 구매한 A씨. 하지만 1년 만에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문제는 AS. 2달을 기다린 끝에 간신히 수리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답답하죠. 매일매일 배달을 해야 되는데 차를 채워놔야 되니까 이 차를 채워놓고 딴 차를 살 수도 없고 1년밖에 안 된 차를 폐차할 수도 없잖아요. 2달이 걸린 AS 접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당 전기차는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산기업 디피코가 만든 제품. 지난 2020년 강원도 횡성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원도가 153억 원, 횡성군이 80억 원을 출자해 공장을 지었고 메이드인 강원 전기차라는 명목으로 보조금 42억 원도 받았습니다. 고용 창출 2,000명, 생산 유발 효과 3조 원을 기대했지만 그저 기대뿐이었습니다.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생산이 중단됐고 임금까지 밀릴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그 사이 판매한 1,300여 대 전기차에서 잔고장이 잇따랐지만 AS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낸 상황. 소비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강원도의 이 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물러나더라도 투자자를 찾아서 이 회사를 정상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법원에 회생 개시 절차를 한 거고요. 오는 15일 법원이 본사와 생산공장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피코 측은 인수를 희망하는 다수 기업이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인수합병을 통해 정상화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백억 원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전기차 생산업체 디피코.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3척의 전함으로 10배가 넘는 일본 수군을 무찌른 명량대첩은 이순신 장군을 대표하는 전투인데요. 400여 년 전 명량대첩이 벌어졌던 해남과 진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명량대첩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살이 거세 회오리 바다라 불리는 울돌목입니다. 진도와 해남의 앞바다로 임진을 한 당시 13척의 전함으로 외선 133척을 무찌른 곳입니다. 해군과 해경도 울돌목에 거센 물살을 헤치고 쾌속정과 경비정을 동원해 해상행진을 벌입니다. 처음 볼 수 있는 광경이라서 좀 좋았습니다. 진도대교와 울돌목이 전반적으로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서 막힌 곳이 없고 어느 지점에서 찍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명량대첩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행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해 울돌목 해상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군무가 펼쳐집니다. 수군의 수문장 교대식과 함께 강강술래와 저작거리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경관이 무척 수려하죠. 이쪽 놀러 오시는 분들은 꼭 와보셔야 될 곳이고 특히 울돌목 스카이웨이가 너무 멋지고 또 역사적으로 아이들이 봤을 때도 이순신 장군님 설명해줄 부분도 너무 많고 해당 군은 올해부터 야간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합니다. 국내 최초로 확장 현실을 활용한 미디어 해전을 재현하기 위해 3D 영상과 드론 천여대의 공중 해전을 준비했습니다. 명량대첩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이순신 장군께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애선을 물리쳤던 호국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명량대첩 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인도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개막에 맞춰 다양한 정비 사업을 벌이는 등 성공 개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가난한 노점상과 노숙자들이 대거 쫓겨나는 등 빈부격차의 명암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관 앞 거리. 모디 총리의 포스터가 걸리고 곳곳은 행사 준비를 위한 단장으로 분주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에 반짝이는 G20 로고. 형형색색의 음악 분수는 아름다운 선율과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가난한 노점상과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철거한 뒤 만들어졌습니다. सर ये G20 की वजह से थोड़ी प्रॉब्लम आ रही है बस इसकी वजह से नहीं तो वैसे कोई दिक्कत नहीं थी वैसे चल रही थी अपनी गाड़ी खर्चा पानी जो भी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집을 잃어버린 수백 명의 이재민도 G20 준비로 임시보호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हाँ इतना पानी आया सामान भी नहीं निकाल पाए सामान भी सारा हमारा बह गया हमारे पति काम करते हैं वो जितने औजार थे काम उम के वो सारे बह गए हैं। 인도는 인구 14억 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올해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2027년에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극심한 빈부격차는 아직도 어두운 그늘입니다. 뉴델리에서만 1월부터 수백 채의 가옥과 노점상이 철거되고 수십 개의 판자촌이 없어졌습니다. 한 인권운동가는 G20 행사를 위해 인근 지역에서 30만 명이 강제 이주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के नाम पर G20 सबसे बड़ा नाम दे दिया है ना तो किसानों को देखना है ना गरीबों को देखना है ना मजदूरों को देखना है. 최근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우주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빈곤층은 세계 최대 규모로 여전히 인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가 헤르손과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지방선거를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가짜 선거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민들이 오는 10일 지방선거에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지방선거를 도네츠크와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Обстановка сложная, тем не менее, люди ждали, люди хотел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Эти следующие 3 дня до воскресень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голосование на участке. 지역 의원과 행정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러시아 전국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영TV에선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포함한 러시아 지방선거 소식이 주요 뉴스입니다. Правильно, что наши коллеги подходили с умом, то есть учитывая все факторы, конеч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езопасность.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는 유엔 안보리의 주요 안건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The desperate Russia's attempt to legitimize its illegal occupation of the Ukrainian territories by organizing an outright election farce just serve as a proof that Russia realizes the inevitability of its defeat.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유엔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We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refrain from actions that serve to lend credibility to Russia's sham elections on Ukraine's sovereign territory. 하지만 러시아는 내정 간섭이라면서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именно бесчеловеч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его маниакальное и безнадежное стремление лишить русских людей рус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стали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того, что жители Донбасса, Луганщины и Запорожья активно и сознательно голосуют за свое будущее вместе с Россией.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지방선거를 치르는 헤르손 지역의 투표소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2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1도로 선선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까지 안개가 조금 끼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이 18.9도, 대구가 18.5도고요. 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청주가 31도, 대구가 29도, 부산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제주도에만 비가 오겠고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